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토론이 아마 362회인데 참 무거운 역사를 자랑하는 과학실 정책 포럼의 토론자라고 하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박정희 그 방대한 양을 정말 아주 놀랐습니다. 30분 만에 그냥 그 딱 맞춰서 끝내신 거고 그래서 감사했고요. 정부의 산업정책, 통상정책, 에너지정책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우리 경제가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제를 단기적으로 대응해서 극복하는 거 중요하지. 동시에 아마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이라면 역시 과학기술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 이 두 가지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로 이 방대한 양을 토론 못하죠. 그래서 주로 그 기술 혁신 측면에서 주로 이제 그 과학기술하고 인적 자원 측면에서 그것도 종합적인 토론이라기보다는 평소에 좀 그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요새 아무래도 제일 늦게 있는 토픽이 창조경제입니다. 아까 창조경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창조경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다양한 그런 개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ICT나 ST를 접목해서 기존 전통산업을 경쟁 높인다든가 또는 IT 콘텐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신산업을 만든다든가. 근데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R&D에서 기초 원천부터 시작해서 기술 이전 실용화 확산까지 이르는 전주기, 이것도 굉장히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지금 정부 R&D가 추경 포함해서 17조 1천억인데, 근데 그런 우수한 성과들이 그 정부 출연전이나 공공기관 대학에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건너가지 못하고 이전되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그 데스밸리에 지금 걸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인데 차제에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이 데스밸리나 바인의 바다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런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제 최근에 그 일환으로 해서 창업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행에 민감한 것 같아요. 창업 그러면 또 창업 막 갔다가 또 없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 바람은 최근에 왜 가벼운 창업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창업했다가 망하면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협업이라든가 플랫폼 같은 걸 잘 활용하게 되면 가벼운 창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지.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그 스펙에다가 여러 가지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젊은 아이들이 취업할 때 스펙에 적어도 창업 한두 번은 했다 하는 정도는 아마 가야 우리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창업 문화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욕심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중장기적인 경쟁 확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인력 확보라고 보면은 전통적으로 그 테크니컬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연구 개발이라든가 인력 양성이라든가 정보라든가 구매라든가 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됐죠. 그런 정책 수단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지금 우리 현 여건에서 비춰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포스트 무버가 지금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따라가면 됐는데 이제는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 기업설 연구소가 한 26,000개 됩니다. R&D 전담부서가 한 8,000개에서 한 35,000개가 지금 질과 양은 따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기업이 활발하게 돼 있는데 과연 그 기업들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데에 대한 굉장히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전에 조세, 구매, R&D, 인력 이런 걸로 지원했다면 이제는 기업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기업을 가이드할 수 있는, 예컨대 어떤 분야든지 간에 이 분야의 지금 세계적인 R&D 동향이라든가 마켓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우리가 어떤 것들에 도전하는 것이 가장 비전이 있다든가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업을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상외로 그런 어떤 국가적인 각 분야의 띵크탱크가 지금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띵크탱크를 어떻게 육성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을 넘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기업의 발전을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중소 중견기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 기업 연수가 26,000개 되는데 공통적인 에러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인력 문제하고 또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핵심 원칙에서 확보하는 문제인데요. 정부의 지원 제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지금 기업 지원 제도가 260여 개 기관에서 한 1,300개 정도 되는 그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그런 정부의 지원 제도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면은 제대로 다 작동되는 게 많지 않다. 이런 지적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외에서 좋은 제도를 가져와서 그런 제도를 건의하니까 그거 다 있어요 이미. 들다 보면은 작동이 안 되는 게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양적으로 성장할 때는 이제 이 모양을 갖추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중요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제도 하나하나가 정말 당초에 우리가 정책 의도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좀 내실화,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범부처 협력 체제인데요. 이거는 조금 관에 계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픈 말씀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왜 한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이 바둑을 세계에서 제패한 이유가 문화부에 바둑과가 없어서 그렇다. 가만히 두면 잘하는데 정부에서 간섭해서 그런 게 없다 이런 말씀 저는 참 뼈아프게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왕왕이 이제 정부에서 그 범부처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예컨대 어떤 대형과제, 그 R&D 쪽에서 보면은 대형과제를 기획을 해서 교육부라든가 산업부라든가 미래부라든가 이런 부처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잘 만들어서 어떤 한 과제에 세 개 부처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세 개 부처가 지원을 해요. 협력해서. 참 모양이 좋죠.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본인은 1억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입장인데 1억이 어떤 한 군데서 오질 않고 여기서 3천, 여기서 4천, 여기서 3천 이렇게 오는 형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각 부처마다 전부 달라요. 구조도. 관리 절차가 다르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 각 부처에 가서 보고해야죠. 각 부처의 규정에 따라야죠. 저는 생각이 그래요. 그걸 왜 그렇게 따로 돈을 줄 필요가 있겠는데 어차피 국민의 세금인데 그 돈이 만약에 1억이 소요되면은 어떤 한 부처를 통해서 예산을 주고 관계 부처가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끌어나가면 되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범부처력으로 활용해야 될 공동 인프라들이 많이 있어요. 고가 장비라든가 또는 정부 추천 연구기관이나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저는 정부 추천 기관이나 산하기관들이 특정 부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기계연구원이 최근에 산업부에 있다가 이제 미래부로 왔습니다만은 그게 산업부 산업입니까? 미래부 산업입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유일의 한국기계연구원이죠. 한국표준과학연구원도 마찬가지죠. 근데 많이들 여전히 지금 그 담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준과학연구원이 미래부에 있으면은 국가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표준원이라든가 산업부에서 별 협조를 잘 안 합니다. 심지어는 아마 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국가표준에 관한 국가기념일조차도 초청이 안 되거나 안 오는 그런 것들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한데 그렇게 부처 간에 담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아까 그런 바둑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이제 연구개발 사례가 나오면은 연구개발 사례에 대한 어떤 그 기자 간담회 이런 것조차도 저는 당연히 연구개발한 연구소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처가 그거 했다고 해서 생색이 나는 겁니까? 우리 부처가 무슨 부처가 지원해서 이번에 뭘 만들었다. 저는 이런 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출연도 마찬가지고 출연료를 특정 부처의 수고료나 수고안이나 감독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국가의 유일한 기관으로서 공유하고 확산, 활용,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좀 가지고 나가주시면 하는 그런 권위 말씀을 드리네요. 아까 말씀 주신 그 지역경제 강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모든 세계 각 나라가 과학기술, 인적자원을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는 시대인데 우리나라 각 지역은 여전히 토목건축 이런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금 발전 축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각 지자체에서 R&D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R&D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R&D, 중기청 R&D, 미래부 R&D, 교과부 R&D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자체 장은 그러면은 거기에 얼마나 개입이 되어 있느냐? 지자체는 굉장히 방관자적인 입장입니다. 그거는 다
산업부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부를 관리하는 TP라든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집행하는 돈이지. 내가 지자체 지방정부의 장이 우리 지방을 앞으로 그 휴먼 리소시스하고 R&D라는 양대 축을 가지고 글로벌 경제력을 키워나가겠다. 이런 어떤 비전과 전략과 의지가 없어요. 그 툴은 내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산업부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직접 지방에 주지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에 주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 인기가 뭐 표를 그런 어떤 경쟁적인 이게 정부의 귀중한 세금들이 왜곡돼서 쓰이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별도로 관리하겠다. 아마 중앙정부에서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걸 반복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정부의 그 과학기술 또는 R&D의 전담 기관을 만든다고 그런 시도가 있는데요. 그것도 별도로 기관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는 기관이 하나 더 많아지는 거죠. 산업부 산하기관, 미래부 산하기관, 중기적 산하기관 뭐 다 있고요. 또 이제 지방정부가 있는 거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각 부처 산하에 있는 기관들을 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고지해서 하나의 그 지방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지고 그 기관이 지방이 정말 과학기술과 휴먼 리소스 중심으로 이렇게 경제력을 키우는 싱크탱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중앙정부에서 돈을 거기다가 위탁을 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포괄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컨대 지금 산업부나 미래부에서 국가 R&D를 관리할 때 밑에 NRF라든가 키아트라든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수립 기획은 다 중앙정부가 하되 집행을 현실 여건에 맞게 집행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방에 주면은 이게 잘못 쓰일까봐 그런 것은 좀 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 보조 방식 저런 것들을 단상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이제는 도입을 해서 지방이 과학기술과 또 휴먼 리소스 중심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문제 관련해서는 원자력 분야 신뢰성 확보 아까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들어있던데 제가 한 2주 전에 그 분당에 있는 어떤 학교에 가서 일일 교사를 했는데 그날 쭉 듣더니 뒤에서 학생이 질문하지 않고 담임이 한번 손을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최근에 그 원자력 이슈를 보면서 원자력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굉장히 좋은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이게 원자력으로 봐서 굉장히 위기일 수도 있지만은 기회일 수도 있다. 차제에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이 어떤지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장에 갔더니 어떤 국회의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마치 이제 원자력 연구소에서 어드밴스드 리액터를 개발한다는 그 예산이 있었는데 저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카이스트에 가봤더니 카이스트 벽면에다가 아주 컬러풀한 솔라셀을 붙이니까 전기가 다 만들어지더라.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를 가지면은 뭐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에너지 현실이 어떤지 최근에 그 전기 이런 전력난에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쓰리마일 아일랜드 79년도 사건이라든가 80년에 첼로노빌 사건 난 뒤에 미국이 다 원자력 몰수톱했습니다. 대학 원자력 학과 다 죽였어요. 뭐 이제 더 지치 않았지.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캘리포니아에 블랙아웃 되고 지금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원자력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하는 그런 걸 구독을 해서 더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우리 안전한 원자력을 더 홍보하고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거 두서없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정 원장님 고맙습니다. 꼬인 실타래를 푸는 비방을 차근차근 잘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김석현 박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석현입니다.
과분한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몸둘 바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과학기술혁신 지표 쪽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기업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루지만 상세한 정책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히 뭐 토론할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만 이제 역시 우리 민철배 박사님께서 발언을 하라고 하셨던 거는 아마도 저는 이런 취지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정책들도 국민에게 잘 와닿아야 되고 특히 이제 산업 정책의 그 주요 수혜자 대상은 이제 기업들이잖아요. 기업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 오히려 조금 더 외곽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짚을 수도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정책 부분은 당연히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점은 좀 우리 생각을 해봤으면 싶은 점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국민들에게 이제 성장이 그렇게 체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성장률이 국민에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는 걸로 이해가 되려면 최소한 5%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대개 경제 정책 기조를 세울 때 3% 정도를 중심으로 이제 경기 변동을 관리하는 상황이 됐다고 보거든요. 이제 국장님께서도 이제 그런 점을 냉정하게 짚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침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공약 때도 그렇고 취임하셔서도 그 삶의 질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굉장히 국민 개인의 그 행복 자체를 초점을 많이 두시는 걸 제시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게 타당한 어떤 정책 기조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성장의 감각관념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국장님이 제시해둔 정책들 같은 것들이 다 좋은데 지금 국민들이 항상 성장이라는 말을 담고 있으면 야 이게 정말 성장 100%가 가능한가 이런 잣대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막상 그렇게 임팩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그 정책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우리 박주원 국장님께서 강조하신 정책 포인트들을 보면 사실 이제 일반적인 우리 경제 관점에서 보면 1차 분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게 있다면 무엇보다도 1차 분배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분배 복지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복지는 이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무 영역은 아니고요. 이건 다른 영역이고요. 주로 이제 생산과 관련된 부분, 기업과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두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거 같으면 이제 어떻게든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목을 했다면 지금 많이 강조해 주신 산업혁신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보다 윈윈 시츄에이션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1차 분배에 있어서 적절한 조정자 역할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하시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과거에 좀 상당히 조금 간과되었던 부분이지만 대단히 저는 타당한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표제가 이렇게 자꾸 성장에 있다 보면 국민에게 체감되는 부분은 멀어질 수가 있는데 예컨대 이제 우리 박주원 국장님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위축돼가는 산업 분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조선이죠. 상위 몇 개의 조선 기업들을 남겨두고는 많은 조선 기업들이 지금 사실상 문을 닫고 어떻게 좀 손을 쓰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 국가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미 기존에 쌓아왔던 부가가치가 없어지는 면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나마 없어지는 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새롭게 부가가치를 형성해주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을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계속 경제 산업구조 조정 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산업 전반적인 구조의 밸런싱을 다시 해주는 문제 쪽에 많은 정책 영역들이 도입되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영역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자원이 없고 굉장히 시장이 협소한 한국으로서는 타당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처께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짚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통상 정책에 이제 당연히 모내 아니고 이 통상 정책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서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토론자 위치에 와 있고 또 주무 이제 국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국민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통상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산업 정책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 부처 이렇게 관성에 의해서 이제 외교부가 상당히 그동안 이제 통상 정책을 해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외교부가 하게 되면 어떤 국제 정치 관점이 당연히 저는 강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칫 이제 통상 정책이 정치의 하위 부문으로 배치되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제 통상 정책이 산업부로 오면서 이제 산업 부문들의 굉장히 구체적인 이해관계들을 잘 반영해 주는 점에서 적절하다. 근데 이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어떤 국제 정치적 고려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현안으로 떠오른 부분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자유무역지대 TPP가 있고요. 또 이제 중국이 이제 굉장히 아시아 쪽에 관심을 많이 두면서 한중일 FTA도 포함해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FTA도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얼핏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고 그래 보이지만 현실 정치 역관계 내에서는 이게 자칫 중국 블록, 미국 블록으로 이게 가르는 듯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상황이라서 적절한 스탠스를 저는 유지하는 정치적 전략도 고려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가 한미 FTA하고 한EU FTA를 이미 체결했는데 굉장히 규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전략적 포지션이 저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상 그 자체보다도 이렇게 정치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우리 이제 산업통상부가 그쪽 인맥이나 전문성도 대단히 많이 좀 풀을 가용을 해주셨으면 하고 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정책 부문도 이제 우리 박 국장님께서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짚어가고 내실을 이렇게 언급을 하신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좀 문외한입니다만 그냥 이제 신문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들을 몇 개 말씀드려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전략적이고 현실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이 다 지금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들을 무지하게 강조 많이 했는데 아직은 현실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정보 보조에 입각해서 굴러가야 되는데 유럽 국가들이 지금 재정 기관이 지금 악화되면서 후퇴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이렇게 국제회의, 저탄소 문제라든지 국제회의 부분도 사실상 최근 몇 년 동안 회의만 열리지 실효성 있는 정책 기조들이 사실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주도권을 쥐기 어려운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 조건을 면밀하게 항상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역시 탄소거래 시장이 위축된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는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충격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셰일가스도 물론 석탄보다는 낫다고는 하지만 전통적인 화석연료인데 이게 워낙 싼 가격에 공급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지금 에너지 판도를 흔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화학 에너지에 기반했던 것들 있죠. 우리 석유화학도 지금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정도 우리가 되게 주목해야 될 상당히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 또 이제 정부도 재정 여건이 지금 안 좋지만 기업들도 상황이 대단히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 불만들도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이 저는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이제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드라이브를 강하게 추진을 하면서 기업들이 좀 벌맨 소리가 지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정부도 옳은 점이 있고 기업도 맞은 면이 있어서 아주 디테일한 이해관계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런 이제 국제적인 그 에너지 환경이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기업 일반적인 경영 여건,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신재생 에너지 드라이브를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점들이 좀 고려돼서 이제 정책이 이제 추진된다면 굉장히 국민들에게 또 기업들에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감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